여러분들은 사람이 살아가는 도시를 전문가들이 디자인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옹기종기 살았고 그러한 가운데서 마을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현재 우리 도시의 모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도시에서 처음으로 계획해서 사람들이 살게 했던 도시는 언제, 어디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이 만들었던 한양, 서울이 바로 그러한 계획된 도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중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도시 만들기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줄의 고공기를 통해서 도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의 모습을 보면 뒤로는 방어를 위해서 산성을 만들었고 앞에는 하천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격자 모양의 도시를 계획하고 설계해서 사람들이 살도록 한 것입니다.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이 만들었던 도시는 이처럼 계획된 도시입니다. 미래에 살아갈 도시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들이 현재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도시를 설계하는 것, 그것을 도시 디자인이라고 명명하고 학문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 도시를 위해서 도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같이 탐구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두운 곳은 어디죠?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자연입니다. 아마 저 위에 깜깜한데 저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곳이겠죠. 그죠? 그럼 밝은 곳은 어디일까요? 도시입니다. 우리가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서 50년쯤? 그럼 1970년대로 돌아간다. 태어나신 분들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지금과 똑같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어두운 곳이, 즉 자연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인 미래 세대들이 살 그런 한반도는 어두운 자연이 많을까요? 아니면 반짝반짝 빛나는 도시가 많을까요? 아무래도 반짝반짝 빛나는 도시가 많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전문가들은 도시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미래에는 밤의 어두운 자연보다는 밝은 도시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유명한 TV 프로그램이 있으시죠? 뭐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우리나라의 중년 남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고 이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계신 많은 자연인들은 도시에 살면서 그들의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자연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자연이 가지고 있는 치유의 힘에 의해서 그들은 회복되었지만 다시 도시로 돌아갈래? 라고 질문을 하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살았던 도시가 그들의 건강을 담보해 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증해 주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아까 어두운 자연이나 아니면 반짝반짝 빛나는 도시 환경에서 살던지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사고와 행태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또한 사람의 행동도 자연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사진인데요. 자그마한 자연 환경인 잔디가 학생들이 설계가가 만들어 놓은 보행로로 가지 않고 저 잔디로 지나감으로 인해서 자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겁니다.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자연과 사람들의 관계를 잘 이해하면서 도시 공간을 만들어야지 그 공간이 어떻다?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지해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30년 뒤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미래라고 하는 도시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러한 도시를 만드는 전문 분야가 도시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분야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지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도시에 살고 있는 도시인들의 삶의 공동체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이 핵심 가치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보행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대 도시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이용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도로를 끊임없이 건설했지만 교통 체증이라고 하는 도시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또한 자동차라고 하는 편리함에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체적 활동 부족으로 인해서 비만과 당뇨병과 같은 현대의 질병이 발병되었고 이것이 새로운 도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한 의료 비용들이 어마하게 과거보다 더 많이 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보행과 자전거를 통해서 도시 공간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차량 이용을 줄이고 또 신체적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은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달에 저희 학생들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방문하였습니다. 갔는데 도시가 왠지 모르게 엄청나게 활발해 보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덜란드는 그곳에 살고 있는 국민들, 시민들이 자전거를 통해서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해서 곳곳으로 이동하는 어떻게 보면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것들이 네덜란드 시민들을 건강하게 하고 활기차게 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처럼 보행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3기 신도시를 만들면서 과거 1기 신도시라고 하는 자동차 중심의 도시로 만들어서 공동주택의 블럭의 크기를 200에서 300m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보행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3기 신도시는 최근에 100에서 80m의 블록으로 만들고 블록과 블록 사이에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녹지 공간을 만들고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아래 하단 부분에 역이 있고 이 역에서부터 사람들이 보행을 통해서 도시 공간을 얼마든지 쉽게 걸어갈 수 있도록 중소규모로 만들었고 우측편에 있는 녹지 공간은 차량에 방해받지 않고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 공간을 만들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도시는 가로로 3.2km, 세로로 7km이기 때문에 보행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기에는 최적의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생각해보고 이 정도의 발걸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활권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보시는 것 같은 도시 기본 모습들을 그려나갔습니다. 광명시흥에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차량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남북으로 자동차가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아우터링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획했고요. 가운데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이너링이라고 해서 자전거와 보행, 대중교통이 그 안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 위쪽까지 걸어가면 7km를 걸어갈 수 있고 난 힘들어 그러면 중간중간 나누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하나 도시 디자인 분야에서 하고 있는 노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발생을 저감시키는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내에 머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난방과 냉방을 위한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탄소 발생이 마찬가지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에너지를 절감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건물들, 그리고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는 그러한 시설들을 도시 공간에 앞으로는 설치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것은 애플의 본사가 되겠습니다. 애플파크라고 그러죠. 아래쪽에 있는 것은 구글이 마운틴 뷰에 갖고 있는 연구소로서 베이비뷰 캠퍼스입니다. 이 두 개의 건물들은 에너지 활용을 최소화시키고 이곳에서 발생된 오수 또는 우수들을 재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탄소 저감형 친환경적인 건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싱가포르에 있는 머리나 완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개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광명시흥 신도시를 만들면서 가졌던 생각들이 이런 도시를 만들면 토지이용 설계를 하게 됩니다. 주거, 상업, 공업, 농업 또는 녹지 이렇게 나누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탄소가 얼마만큼 발생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한테 뽑아달라고 이야기했고, 또 거기에 들어서는 건물들이 있을 때 에너지를 얼마만큼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건물들을 설치할 경우 얼마만큼 줄어들까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으로 생각하면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탄소를 저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아직은 탄소 저감을 위한, 포집을 위한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것이 녹지나 공원, 수계를 풍부하게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자연이 그러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정부 법조단지를 설계하면서 그러한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노력입니다. 뭐냐면 도시에 공공공간이 풍부한 그런 곳을 만들어야 됩니다. 공공공간은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게 되는 공원, 녹지, 건물을 지을 때 앞에 내놓게 되는 공개공지, 이런 시설들입니다. 이런 공공공간은 도시에 살고 있는 도시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공공간에서 도시민들이 서로 만나고 교류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곳으로서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래 도시로 가면 갈수록 새로운 미래에 살게 되는 사람들의 새로운 활동 때문에 아마 새로운 건물들이 지속적으로 건설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보행 공간에서 이런 공공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토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네덜란드나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저층부의 공공공간이 부족할 경우 중층 또는 상층, 심지어 옥상부에 공공공간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24시간 자유롭게 방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네덜란드에 있는 벨리라고 하는 프로젝트,
실질적으로 지어진 곳인데요. 3개의 건물동이 있는데 그 건물동 사이로 사람들이 24시간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심어져 있는 자연 환경들은 사계절에 다 존재하고 있고, 또 하나 특이한 것들은 새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건물에 조그만 홈을 만들어 가지고 새집까지 만들어 줍니다. 상당히 놀라운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참여했던 부천대장 신도시인데요. 여기에도 제가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2개의 특화되어 있는 공공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폭 50m, 길이 700m가 되는 그러한 보행 중심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간은 차량에 절대 방해받지 않고 사람들이 얼마든지 모여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들을 이 공간에서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번째로는 부천대장은 농업용 수로가 풍부해서 그 물을 이용을 해서 이 도시에 캐널 레이크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이 캐널 레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저 스스로 플로리다를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물이 도시에, 집에 어디까지 들어오는지를 한 4주 동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공공공간을 통해서 아마 현재 건설 중이지만 부천 대장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이 공간에서 공동체 의식을 증가시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아마 저는 되게 서운할 것 같습니다. 저라도 혼자 가서 배를 띄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전 연령세대가 공유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현대사회는 의술이 너무나 발전돼서 사람들의 생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 직장에서 은퇴하는 시기는 되게 많이 빨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또한 요즘 젊은이들은 아이들의 교육이라든지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혼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들도 있겠죠. 또한 자녀를 가진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교육시키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도시공간을 다루는 도시 디자인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결 방법은 뭐냐 하면 전 세대가, 각각의 세대가 가지고 있는 남는 시간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전 연령세대가 공유하는 도시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행복도시 5-2 생활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개발계획에 참여하면서 만들었는데요. 뭐냐 하면 시니어들이 스마트팜에 거주하면서 가만히 누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농작물을 키우고 신체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소출을 한 것들을 팔아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복합적인 커뮤니티 공간에 가서 아이를 돌보는 젊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 어린 손주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 이것이 바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현재 계획되고 있고 실시 설계 중으로 이거는 건설이 됩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것이 싱가포르에 있는데요. 뭐냐 하면 의료시설과 보육시설을 같이 갖고 있는 주거단지에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 자녀들이 거주해서 출퇴근할 때 아이들을 노부모가 계신 주거지에다가 데려가 주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돌보게 되는 겁니다. 보시는 파란색이 어린이 놀이터고요. 그 옆에가 어린이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면 어린이들과 더불어서 어른들이 피트니스, 어른들이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는 것도 저 처음 봤는데요. 진짜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자식들,
그 다음에 손주, 손녀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3세대 공유형 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2개의 커뮤니티 링을 광명시흥에도 계획했는데요. 이 2개의 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세대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도시에는 어린이 놀이터 아니면 어린이 공원, 노인들을 위한 시설, 노인공원 각각 세대별로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링에는 어린이와 노인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원과 놀이터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린이들은 어른을 통해서, 어른들은 어린이를 통해서 서로가 세대 간 호흡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그런 미래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것을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아무런 변화를 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답습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구라는 환경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지구라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이 머무는 동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지구 환경에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미래 도시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과 인간이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체 의식이 서로 함양될 수 있도록 도시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디자인 분야가 도시를 만드는 전문 분야라고 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미래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시 디자이너라고 하는 도시 디자인에 종사하고 있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이 같이 노력해야 될 책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